오늘은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글쓰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주제를 정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면담을 하고 면담 자료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우리 연구 주제와 연관 있는 이전의 연구들,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론적 민감성을 구축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분석 또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글쓰기가 앞에 것들을 모두 다 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글쓰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 질적 연구에서는 이 글쓰기가 그 과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질적 연구에서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큰 커다란 내용 두 가지를 이 동영상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질적 연구의 5가지 연구 방법들에 대한 그 글쓰기는 우리가 이 대면 수업에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양적 연구와 다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연구자의 이 관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연구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일반성, 객관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좀 그 열등한 연구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성 내지는 객관성 뭐 이러한 것들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그러면 양적 연구는 정말로 일반적이고 객관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그런데 연구자가 아주 고유한 연구자예요. A, B, C, D 연구자가 각각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를 읽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서부터 전문가이긴 하지만 연구 주제에 잘 모르는 사람 내지는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사람 내지는 이제 학술적 연구에 이제 막 시작한 사람 내지는 일반인 내지는 어떤 이 연구비를 집행하는 정책 연구기관 다양한 이 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고유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유한 연구 참여자, 정말 제각계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연구자가 고유하고 독자가 고유하고 연구 참여자가 고유합니다. 아주 유니크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과연 이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주관적 견해를 포함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연구 주제를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매우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 연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저는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유한 내용에 대해 그 고유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그 문화, 사회, 젠더, 계층,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들어있는 해석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크레스웰이 아주 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한국 사회 여전히 유교 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위계적 사회입니다.
그리고 성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 중산층,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 선교사의 관점은 특별히 뭐 50대, 60대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40대 중반 이후라고 얘기를 하죠. 40대 중반 이후에 유교 문화와 위계적 사회와 성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도시 중산층의 선교사는 힌두교 문화, 카스트 사회, 성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도시 빈민의 인도 현지 기독교인의 관점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또는 세속 문화, 수평적 사회, 모호한 성 역할, 중산층의 그 서구 현지 비기독교인의 관점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의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관점은, 우리의 렌즈는 달라지게 마련이고요. 우리의 렌즈가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이 연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관점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소외를 당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연구윤리적 측면에서 내 연구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그 애드보커티브한 목소리를 내지를 않더라도 이분들에게,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 불이익 내지는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거를 제가 이 글쓰기 할 때 늘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글쓰기에 영향을 주기가 쉽겠죠. 또 이 연구를 읽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천가이냐, 연구자이냐, 아니면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 연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연구재단에 아직 그 연구비를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그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속기관에 돈을 지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속기관에서 기대하지 않는 내용들, 기대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제가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건 배제하는 내용으로 연구 주제를 삼고 연구 방향을 삼겠죠. 그거에 비해서 제가 학교로부터 연구비를 받을 때에는 이 복음주의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적 선교 신학 범위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의 신학이 그 복음주의 신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이 입장과 신학적 입장과 뭐 다를까? 그런 걱정할 필요는 저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내지는 그러면 제가 이 연구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동료 학자들이 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합니다. 그거를 기대하죠. 그리고 내 연구 논문을 피어 리뷰할 사람들은 바로 동료 학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동료 학자들이 동의할 만한, 적어도 그 표현에 있어서 그거를 내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뭐 우리나라 연구계에서 동료 학자들의 연구를 읽으면서 이 연구가 깊어진다, 그런 인상은 제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인용하는 것들은 흔히들 뭐 외국인 학자들에 대한 연구들은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국내 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연구가 뭐 아무리 고유하고 창의적이고 그렇더라도 그렇게 인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그냥 사장되는 거는 원하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천가들에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러한 글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또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글쓰기가 복잡하거나 너무 추상적이면 또 좀 안 되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글쓰기에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그 연구 방법론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이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그 자기의 연구 속에서 그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그거를 연구해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해석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연구자로서 좀 무능한 것이 될 것이고요. 내지는 자기가 그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연구에서 그거를 밝혀야 되겠죠. 예, 그 밝힐 때 나 이거 해석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주제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뭐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뭐 몇 년 동안에 내가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런 거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 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연구자가 그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서 이 연구를 보고 있구나, 연구 주제를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쓰기 두 번째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글쓰기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 그리고 논의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질적 연구에서는요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 절차 어떻게 연구 절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이 무엇이다. 그리고 논의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질적 연구는 설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객관성,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인데 이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예. 어, 물은 H2O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어떤 사실은 그냥 명시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고유한 연구자가 고유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를 쓴 겁니다. 그러면 고유한 독자들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설득을 할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그 퍼스널한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친숙해야 되고요. 주제와 밀착돼 있어야 되고요. 읽기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설득을 하려면 독자로 하여금 직접 경험을 볼 수 있도록 묘사해 주거나 아니면 독자가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의 이 질적 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한 친절은 사실은 좀 없어 보입니다. 매우 딱딱하고 매우 그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매우 뭐랄까요? 좀 거만이라고 할까요? 나는 학자입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상을 받을 때가 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흥미로워서 그 주제를 읽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저쪽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 듯한, 나와 함께 이 인게이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따로 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은데, 자, 설득을 추구하는 것이 질적 연구다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죠. 자, 이 설득을 추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진실성을 띠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가 인용될 때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비보라고 얘기를 하죠. 연구 참여자의 표현들, 연구 참여자의 그 경험들이 연구 참여자의 말로써 직접 인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 자, 그랬을 때 연구의 내용들이 매우 진실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인용 방법에 있어서, 예, 우리는 그 순간포착 인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따로 떼내서요, 그 공간적으로 이 문단 안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각적으로 떼내는 거예요. 예, 그러한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어때요? 시각적으로 일단 강조가 됩니다. 예, 그리고 들여쓰기가 되고 짧고 읽기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어떤 그러한 그 순간 포착 인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삽입 인용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연구자가 자신의 서술을 막 해가는 겁니다. 자신의 서술을 막 해가다가 문단 안에서 그냥 따옴표 열고 직접 인용하고 따옴표 닫고, 예, 이거는 좀 묻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옴표가 있으니까, 예, 눈에 띄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언어가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요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구나. 어떤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블록 코테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블록 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 코테이션을 그냥 하고선 그냥 다 진도 나가면 안 되고, 블록 코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 블록 코테이션을 왜 인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블록 코테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자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블록 코테이션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요. 우리의 연구는 현상에서 개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현상에서 추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귀로 들리는 것에서 추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 코테이션을 하는 건 그건 현상을 그냥 소개해 준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 설명이 돼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러한 것들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각 그 질적 연구 방법 내 5가지 방법들의 그 구체적인 이 서술 방식 내지는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